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저도 좀 주변에서 듣곤 하는데요. 네. 근데 그 가상화폐가 뭐랄까요? 가격들이 이게 다 너무 많은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급등락을 막 반복하고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암호화폐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쓰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KBS도 자문을 거쳐서 가상화폐로 일단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가상화폐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면서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현재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NFT라 그러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든가 디파이 그리고 탈중앙 금융호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까지 가상화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워낙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돈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발행량이 어느 정도 통제되거나 좀 한정되어 있는 가상화폐가 좀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들이 지금까지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가상화폐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암초에 좀 부딪힌 셈입니다. 가상화폐가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일종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과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시장이 정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당장 가상화폐는 말이 화폐지만 이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중적 투자 수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은 하고 있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일 때는 기회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제 점점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가상화폐의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떨어지는 어떤 대체 수단이 될 것이냐 이런 처음 겪는 현상에 가격이 지금 현재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풀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이상 채굴도 안 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쪽으로 몰려갔는데 네네. 금리 올리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또 그 돈이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가상화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일단 오늘 기준금리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가상화폐 자산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아마 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 전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사실 우리 한국은행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을 경제학 분석을 현재 기존의 것을 100%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존의 경제학 툴로 조금 보자면 어쨌든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냐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 인상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잡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금리를 예를 들어서 대폭 올리는 순간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경우에 중앙은행과의 어떤 줄다리기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요동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주요 선진국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인도가 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네. 가상화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먼저 규제를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8일에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일 이틀 전이죠. 민간 암호화폐 금지 그리고 정부의 공식 디지털 화폐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이 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인도가 정말 중요한 시장인 게 가상화폐 이 큰손이거든요. 인도 인구 13억 8천 명 가운데 최대 1억 명 정도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할 정도니까 와, 엄청난 네. 숫자의 인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시행할 예정이죠. 근데 미국이 사실 더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서명하면서 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것이냐. 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여기다가 세금 신고 의무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상화폐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좀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란 큰 특징인데 이제 거래 내역을 미국의 국세청에다가 보고하라니까 미국의 네. 국세청이 또 보통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좀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약간 발끈하는 모양새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 보고 조항이 가상화폐에는 재난과 같은 수단이라면서 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비자금 같은 거 숨겨놓는 수단이거나 범죄 네. 수익금 숨겨놓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사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불가능해진다. 네. 상당히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서도 쭉 설명해 주셨지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치외법권처럼 이게 어떤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힘겨루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이게- 일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럽 역사를 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사실 중국은 이 처음에 지폐가 도입됐을 때 중앙에서 정부가 도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유럽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 지폐가 등장했던 나라 놀랍게도 스웨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360년 정도 전인데요. 네. 그때 이 스웨덴에서 통화가 좀 특별했는데 구리로 만든 일종의 동전을 썼는데 말이 동전이지 예. 무게가 이 스웨덴 달러만 돼도 20kg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가 좀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폐가 가장 먼저 생겼던 아주 웃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이 구리가 너무 무거워서 거래를 잘 못하니까 은행에다가 구리를 맡겨놓고 이 구리 동전을 맡겨놓은 이 보관증을 받았는데 이게 일종의 지폐로 쓰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가치를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발권력, 지폐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예. 이걸 계속 국유화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사실은 금 보관증으로 시작하면서 지폐가 탄생했는데 영국 정부와 그다음에 이 보관증을 발행한 이 금세공업자의 싸움, 스웨덴도 중앙정부와 또 이런 어떤 구리 보관증을 발행한 민간은행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정부가 이 지폐 발행 권한을 정부로 돌리려는 노력 속에서 사실은 지폐가 일종의 중앙화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럽 화폐의 역사로 볼 때 지금 현재 지폐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완전히 승리했지만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의 특수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됐는데 아직도 돈만 종이를 쓴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어떻게 당연하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게 분명한데요. 다만 지금도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과연 이걸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쪽에서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일종의 가상화폐와 정부가 만드는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간의 전쟁도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종의 가상화폐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앙은행과 중앙정부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 간의 또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탈중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이 네.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커질 것이냐 아니면 축소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네. 이더리움 이런 화폐들이 막 가격도 높고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상화폐가 나오면 이 네. 기존의 가상화폐는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거든요. 이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드러켄 밀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MIT 공대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야후와 구글의 사례처럼 이 과거에 야후가 먼저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구글이 나중에 시장을 지배한 것처럼 미래에는 지금의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새로운 기술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이더리움 같은 옛날에 개발됐기 때문에 1초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차례나 한 15차례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불편하고 느린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인 가상화폐가 등장을 해서 이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다만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표가 이미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그래도 예외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가상화폐가 다른 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게 드러켄 밀러의 주장인데요. 어쨌든 혁신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으로 위협받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런 투자에 올라탄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의 추이를 좀 더 잘 살펴야 된다는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는 거죠. 참 생각할 게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가상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상화폐는 이 채굴에 엄청난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앙에서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파괴하고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기상 이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시장 때문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채굴 비용이 올라가면 그게 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처럼 이 세계 각국이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전 그 제품을 쓸 수 없는 그런 가구들에게 전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전력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의 주요 채굴지였는데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규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또 역시 뒤따를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같은 저명한 투자자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옹호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보면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한 3%에서 한 5%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 중에서 자기 자산의 한 50%, 100% 또는 200%, 즉 돈을 빌려서까지 하는 분들, 레버리지를 하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가상화폐의 가장 큰 옹호자조차도 한 3에서 5%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네.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사회로 많은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 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맑겠고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북부